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웅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상단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우리 파이널 모의고사 헌법 과목을 이제 해설 강의를 간단하게 좀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 시험은 좀 이런 느낌으로 풀었으면 좋겠다 해서 좀 속도감 있게 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지문이나 좀 까다로운 지문들, 좀 생소한 지문들은 좀 회차별로 중요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또 정리를 그때그때마다 잘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거냐면 1번부터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우리 7차 개정헌법은 헌법 개정 절차가 이원화돼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투표, 그다음에 국회에서 제안한 경우에는 통일주체, 국민의 의결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되었다. 이거 경찰 시험에서도 많이 나왔던 문제이고요. 2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본 정중이죠. 각본 정중인데 이거는 1960년 헌법입니다.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이죠. 1962년 헌법은 제5차 개정헌법인데 이때 도입된 것이 아니라 이때 도입된 것이니까 틀린 지문이다. 3번 제헌헌법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 임명하되 국회 승인 얻도록 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과 부통령은 간선제로 국회에서 선출했다. 그래서 맞는 지문. 4번 1948년에 특이한 기본권이 있었죠. 이익분배 균정권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두 문자인 두환, 비자금 모두 함께 무지, 행복해라는 두 문자에서 이 금자가 바로 이 적정임금이죠. 요거랑 비교해야 되는 게 최저임금인 1987년도 헌법에서 현행헌법에서 규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비교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풀어나가 볼게요. 더 빠르게. 2번 문제는 이제 2022년도 경찰 간부 시험에서 나왔던 건데 이런 식으로 제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은 클래식하게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데 헌법 전문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제 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1번, 2번, 3번 해야 되는데 요거 1번 부분에서도 요거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 대한국민이 헌법을 개정한다고 해야 될지 대한민국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헌법 전문에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5.18이 없어요. 4.19랑 그 다음에 3.1 운동은 있는데 5.16이라든지 5.18이라든지 6월 항쟁 이런 내용들은 헌법 전문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골라내도 답을 고를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거든요. 출제위원님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풀어줬으면 좋겠다. 다음에 3번 국적법은 부모 양계열 통제를 원칙으로 하고 출생지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맞는 지분. 그 다음에 니은은 그냥 합헌 판례죠. 여행금지 국가,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 그래서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 국가를 방문하는 등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겠죠. 근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 티그 공무원이 직무상 뭐를 발견하게 되면은 외국인인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은 3개월이 아니라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되니까 틀렸고, 리을은 이제 제가 금수저법이라고 한 번씩 말하는데 복수 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고 해요. 그럼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국에 집이 있어야지 우리나라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이거고, 미음번은 쉽죠.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해서 니은과 디귿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해설지가 다 제공이 됐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쉽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좀 기계적으로 풀어보죠. 국회 제적연,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 이렇게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20일 이상 이거는 둘 다 똑같네요. 그럼 이제 공고된 달로부터 60일인데 제적 의원 3분의 2고 이거는 30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틀렸으니까 1번으로 답이 되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나와서 쉬운 지문이 되겠어요. 5번의 기억번.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은 정당 해산이 되는 사유죠. 이거는 좁으면 좁을수록 좋은 개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행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이렇다면은 우리가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은 이렇게 더 좁은 개념으로 이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정당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엄격한 비례 심사를 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고, 다음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오케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 그러면 국회가 아니라 정부가 제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 다음에 리을, 우리가 등록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당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은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그 다음에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외적으로 등록이 취소됐더라도 정당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곳은 기역과 니은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고르면 되겠어요. 답은 3번이죠. 맞죠? 네. 문제 6번 적절한 것을 골라야 되는데, 과잉금지 원칙에서 목적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제정상 정당성이 인정이 돼야 된다. 뒷부분이 틀렸어요. 방법 및 수단의 적절성이라는 게 유일하게 효과적이고도 적합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임의적 규정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일체 배제한 필요적 규정을 둔다면은 수단의 적합성이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그 다음에 3번, 법률 요구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인입법에서도 기본권에 제한할 수 있다. 3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안관찰법인데, 보안관찰법은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력분리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는 것들은 제가 저번에 정리를 해드렸듯이 뭐 이명박 BBK 주가조작 사건, 아니면은 뭐 5.18 특별법, 아니면 뭐 세무대학교만 폐지하는 법, 아니면 뭐 연합뉴스사만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문제 7번, 우리 지방자치 제도인데, 우리 조례 지방자치 제도는 자치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위임의 가치 반드시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정할 필요가 없으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 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도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번, 우리가 이런 현행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층구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존속할 것인지는 입법 형성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것도 오케이. 자, 리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자치사무랑 그 다음에 단체임사무 하나죠. 그 다음에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 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오케이. 그래서 다 맞는 지문이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문제 8번, 국가의 기본권 보호무인데요. 자, 국가의 기본권 보호무란 이런 관계죠. 사인이 이렇게 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국가가 직접 갑이라는 사람한테 주방용 오물 분석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요 그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권 보호무가 문제되진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2번은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있는 판례일 거예요. 확성장치의 최고 출력 내지 소음 규제 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 이것은 이제 국가의 기본권 보호무를 과소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국가의 기본권 보호무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금지 원칙을 씁니까?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이라는 것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틀린 지문이다. 과잉금지 원칙이 아니라 과소보호금지 원칙. 4번, 국가에게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생명의 연속적 발전 과정에 따라서 생명이라는 공통적인 요소만을 가정해서 언제나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무서운 말인데, 인간 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 보호 정도나 보호 수단을 달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낙태 때 같은 경우에도 22주를 좀 기준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면 돼요. 답은 3번입니다. 문제 9번,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무조건 예외 없이 20년으로 제한한 조항,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죠. 1번 맞고요. 2번,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을 우리가 이제 주 단위로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일 단위로도 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일주일 내내 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해당 임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휴시간이라는 것을 합산해 가지고 나누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니 근로자가 하루나 일을 안 했는데 왜 6일만 일했는데 왜 7일치 최저임금을 줘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휴시간 관련된 규정이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답이 되겠군요.
증여계약의 합의에 따라 신고한 기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1번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치자. 부동산보다는 아이패드라고 할까요? 아이패드를 증여할 때가 있고, 이번에 돈, 금전을 증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서로 합의해가지고 반환을 하게 됩니다. 없던 걸로 하자. 그럼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주고받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금전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여러분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어도 이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10억을 줬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자만 1년에 5천만 원이 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로 따지면 몇십만 원이 되겠죠.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처음부터 증여로 없던 것으로 보는 대상에서 금전은 제외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증여세라는 것을 물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니까 3번이 일단 답이 될 거예요. 4번은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지을 자유도 헌법 제10조나 36조에 따라서 보호가 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위헌 키워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 이거 경찰 시험에도 나왔고 평등 원칙에 반한다. 오케이. 그다음에 2번 판례는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그 고위공직자로서 등록 의무가 있어요. 근데 배우자, 여자분 입장에서는, 여자 고위공직자에서는 배우자의 좀비 속에 재산을 등록하다라는 것은 약간 꼰대 같은 법이라 그랬죠. 네가 잘 된 게 시댁덕을 좀 본 것이 아니냐 해서 평등원칙에 위배가 되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우리가 이제 국채, 나라를 상대로 한 소멸시효는 10년이 아니라 5년으로 합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요. 4번은 이제 위헌 판례인데요. 우체국이 갖고 있는 보험금이나 채권 전액에 대해서 압류를 금지하게 되면은 다른 은행에 비해서 우체국에 돈을 맡긴 사람들을 과도하게 우대하게 돼요. 그래서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가 되는데 안 된다 했으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 적법절차 원칙. 적법절차 원칙은 모든 국가 작용을 지배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로 해석되는 점에서 우리가 과잉금지 원칙과는 구별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적법절차 원칙은 그 적용 대상을 예시한 것이죠. 요거를 최근에 다른 시험에서 열거라고 했기 때문에 틀리게 나온 지문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상소 제기 후에 미결구금 일수 산입을 규정하면서 상소 제기 후 상소 취하 시까지의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자기가 취한 경우에도 미결구금 일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미결구금 일수일지라도 본형 산입의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럼 이제 그것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이 된다라는 지문입니다. 4번. 자, 요거는 합헌 판례예요. 법원의 범죄의 인도 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한 것이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데 위배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틀렸다 해서 답은 4번으로 쉽게 고를 수가 있었어요. 문제 12번. 1번 지문 잘 챙겨줘야 돼요. 자, 영장주의라는 게 중립적인 중립적인 기관이 법관의 허가를 얻은 것이고 죄송합니다. 중립적인 기관의 법원의 허가를 얻는 것이고, 그걸 굳이 국가가 법원이 사후 통제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읽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옳은 걸 골라야 되니까 1번은 답이 아니겠네요. 2번, 우리가 경찰서장께서 우리가 이제 청구인대 요양급여 내역을 제공을 요청한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요것은 여러분들 영장주의가 적용이 되지는 않는다. 임의수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2번이 답이 되겠군요. 3번 중요하니까 많이 봐야 돼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사의 성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질 뿐이에요. 그래서 영장주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영장주의를 준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영장주의를 준수해야 되는데 입법형성권을 남용했다? 그럼 위헌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을 답으로 골라낼 수가 있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13번. 갑은 인터넷 공개된 사이트에 이제 익명으로 댓글들을 게시하려고 했는데 실명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했어요. 위헌이긴 위헌이지만 양심의 자유랑 관련이 없죠. 왜냐면은 인터넷에 글을 못 쓴다 해가지고 내 양심이 제한되거나 한 측면은 아니라 그랬어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제한되지 않죠. 그 다음에 사전허가제도 위배되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명확성의 원칙이 위배되지도 않아요. 대신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문제죠.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익명 표현을 사전적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익명 표현의 자유랑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지나치게 제한돼서 위헌인 판례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이런 부분까지는 위헌이 아니지만 4번 부분에서 헌법 위반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맞출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14번. 요건 이렇게 읽으면 되죠. 단체 교섭권에는 단체 협약 체결권이 포함이 되어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은 최근에는 여러분들 소방공무원이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에서 포함이 돼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외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았으니까 이거 노리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우리 교원노조 적용의 법령 결과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해야 되고 해직 중인 교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원 노조에 가입을 못해요. 이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죠. 위배된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4번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헌법에 위반이 되고 교육공무원인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헌법에 똑같이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말로 하면서 대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다 금지할 필요는 없겠죠. 이런 것까지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반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2번은 이제 최신 판례예요. 다 최신 판례인데 자 제외 투표 기간 개시일이 임박해서 또는 제외 투표 기간 중에 제외 사무 중지 결정이 있었대요.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자 원래 제외 선거 일자가 좀 빨랐어요. 미리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안에서 본선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외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제외 선거 사무 중지 결정을 했으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결국 선거를 못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때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본 선거에서라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잘 보세요. 그에 대한 재개 결정이 없었던 예외적인 상황에서 제외투표 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제외선거인이나 국외 부재자 신고인은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서 본 선거 날짜에 예외적으로라도 선거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제외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마련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가 되는데 위배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일단 2번이 답이 되겠고요. 3번도 최신 판례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그 밖에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는데 이것은 소규모 집회까지 다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4번은 여러분들 조금 띠용인 판례이죠. 그래서 되게 합헌 판례 같은데 위헌 판례예요. 그래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나쁜 사람입니다. 그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과 그 다음에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무원이 하는 일들 중에 우리 아동과 관련된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군인께서 하는 일들 중에 아동이랑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하는 좀 띠용인 판례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최신 판례니까 잘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번 청원권. 자, 의원의 소개를 얻어야지만 국회에 청원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데 위배됐으니까 틀렸고 2번 자, 두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 기간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 청원의 경우에는 처음에 접수된 제 1회차 청원만 받아주면 되고 나머지는 반려하거나 종결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민원 행정력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3번 청원사항의 처리 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해서 이유까지 꼼꼼히 써달라는 것은 청원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맞고 4번은 틀린 지문이죠. 바로 국무회의의 심의 사항이다. 청원은. 그래서 이렇게 3번이 답입니다. 17번 기억번 중요하죠.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판례인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림만 그리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19세 미만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인데 영상물에 이제 피해자가 진술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그 피고인이나 가해자 얼굴을 보면 무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물로 대체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 내지 진술 조력인의 법적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한이 인정하는 경우도 증거 능력을 바로 인정해 버려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피고인 측이나 아니면 변호인 측에서 뭐를 행사할 수 없다 그랬어요? 반대 신문권 행사할 수도 없이 바로 증거 능력이 인정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화면 안에 피해자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 동석된 실리관계자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탄핵, 증인 신문을 탄핵할 수 있는 절차나 아니면은 참고인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절차를 우리가 이제 마련해 주지도 않고 무조건 어떻게 돼 버린다? 증거 능력이 인정돼 버리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헌법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형사법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경찰학에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니은번, 우리가 재판 청구권은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넓은 입법재량이 인정이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인데 이거 조심해야 되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규정은 있어요. 하지만 막상 신속한 재판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까지는 인정이 안 된다라는 희한한 판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 보시면은 형사 피해자, 이거 재판 절차 진술권에서 형사 피해자의 개념인데 그분이 피해자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사 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향유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문제된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법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면은 꼭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가 될 수가 있다? 재판 절차 진술권의 형사 피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야 되니까 기역번과 그다음에 미음번과 아니면 리을번, 그다음에 미음번이 되겠죠. 그래서 4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맞죠? 저도 이런 거는 답을 확인해 봐야 돼요. 오케이, 맞습니다. 네. 문제 18번. 자, 이제 A 국립대학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바로 이제 총장 후보자에 지원하려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사건이겠군요. 자, 1번 보시면은 공무담임권은 공직에 취임하기 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취임한 다음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헌법손실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임한 다음에도. 그 다음에 2번은 의리 대학 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틀렸죠. 교수께서 대학 총장 후보자의 선출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어요. 3번, 우리가 이제 대학의 자율은 반드시 직선제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3번이 답이 되겠는데, 4번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키워드가 있어요. 간선제죠. 간선제 방식에서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의 위반이 되죠. 그래서 3번이 옳은 걸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적절한 거 1번 틀렸어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사망한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 구제 청구권 인정이 안 돼요. 과실에 의한 행위. 그래서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범죄 피해자 구제 청구권 인정이 안 됩니다. 2번, 유족구조금인데 유족구조금은 적극적 손해가 아니라 우리가 소극적 손해였죠. 여러분들 적극적 손해가 있고 소극적 손해가 있고 위자료가 있어요. 유족구조금이라는 게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을 못 벌게 됐으니까 이것은 소극적 손해에 해당해요. 치료비 이런 것들이 적극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적극적 손해는 틀렸고, 그 다음에 가해자랑 피해자 사이에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악용할 수가 있으니까 구조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4번이 답인데 3년, 10년입니다. 형사보상 청구권은 3년, 5년이잖아요. 그래서 잘 비교를 해가지고 4번이 답이 되겠다. 마지막 문제를 보죠. 여러분들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판례입니다. 바로 육군훈련소에서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좀 참석해 보라라고 말한 행위인데, 이거 결론으로는 종교의 자유 제한하고 침해합니다. 잘 보세요. 이 사건 종교쟁사 참석 조치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국가는 특정 종교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종교에 대한 중립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요 판례가 중요한 판례가 뭐냐면은 요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부터 위배가 된 판례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찰 간부에서 나왔던 다른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해가지고 틀린 지문이 되니까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모르면 당해야 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육군훈련소 분대장께서 이런 종교를 행사를 강요한 행위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제한하고 침해하는데 목적의 정당성까지만 인정이 됐고 수단의 적합성부터는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판례가 되겠어요. 그래서 1회차는 이런 식으로 풀었고요. 2회차도 비슷하게 풀 거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회차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고맙습니다.